오늘의 사연은 서울의 심장부 한강 바로 옆. 그곳엔 한때 수십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새까맣고 악취는 몇 킬로미터 밖까지 퍼졌죠. 도시의 흉터,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땅.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웃고 매년 수천 명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도시 최고의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 누가 어떻게 해낸 걸까요? 잠시 후 믿기 힘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환경공학과 교수로서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위성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 사진 속에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녹색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서울 맞나?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월드컵 공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도심 공원보다도 넓어 보였습니다. 제가 더욱 놀란 건 이 공원의 과거였습니다. 동료 교수가 건네준 자료를 보니 이곳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민들의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던 매립지였다는 거예요. 난지도라는 곳이었죠. 교수님 믿으시겠어요? 15년 동안 매일 1300톤씩 쓰레기가 쌓였던 곳이 지금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공원이 되었다니까요. 제 옆에 서 있던 김수연 연구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수많은 쓰레기 매립지를 견학했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봤어요. 보통 매립지는 폐쇄 후에도 오랫동안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연아, 정말 확실한 거야? 혹시 다른 곳과 헷갈린 건 아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직접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난지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말 냄새가 심해서 근처에 갈 수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김수연의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놀라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환경공학자로서 이런 사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수연아, 우리 한국 가자.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보는 거야.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수연은 한국에서 유학 온 제자였는데 이미 몇 번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난지도 사례는 그 어떤 것보다 충격적이었죠.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의 변신이라니 제가 아는 환경공학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쓰레기 매립지가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할 수 있을까? 15년간 쌓인 쓰레기 위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메탄가스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냄새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 사례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난지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버린 쓰레기가 이곳에 쌓였다는 기록을 보며 상상해봤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을지 말이죠. 자료에 따르면 총 9200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었다고 하더군요. 김수연이 보내온 현재 월드컵 공원 사진들을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하늘공원 정상에서 한강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그 누가 이곳이 과거 쓰레기산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기대되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여행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만약 이 사례가 진짜라면 전 세계 환경공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난지도의 비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김수연이 공항 출구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맞이해 주었어요.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먼저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월드컵 공원으로 갈까요? 수연의 얼굴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저는 서둘러 답했어요. 오랜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피로를 압도했거든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연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1993년 난지도 매립 종료 직전 모습이에요. 그가 건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진 속에는 98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산 2개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 이런 규모의 쓰레기산이 도시 한복판에 있었다고?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네, 15년 동안 총 9200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었어요. 하루에 트럭 3000대 분량이 버려졌다고 하니까요. 수연이 자료를 넘겨가며 설명했죠.
그때 제가 본 또 다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레기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폐품을 수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야? 폐품 수집인들이에요. 전성기 때는 700여 명이 난지도에서 살았다고 해요.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죠. 수연의 목소리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이 단순한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환경 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이 공원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교수님.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곧바로 월드컵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주변 풍경에 압도되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경관과 멀리 보이는 녹색 언덕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기 보이는 두 개의 언덕이 바로 옛날 쓰레기 산이에요. 수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아름다운 공원으로만 보였어요.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하늘공원과 노을질 무렵 붉게 물들 노을공원의 모습이 평화로웠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아. 저 아래 정말 쓰레기가 묻혀 있다고? 공원 입구에서 만난 안내원이 저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곳이 과거 난지도였다는 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 거죠.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 평온한 공원 아래에 9,200만 톤의 쓰레기가 묻혀 있을까? 어떤 기술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수연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1993년 매립이 끝난 후 서울시는 안정화 공사를 시작했어요.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포집, 상부 복토, 사면 안정화 등 4가지 핵심 작업을 진행했죠. 침출수라니? 그게 뭐야? 저는 전문 용어가 나올 때마다 질문했습니다.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오염수예요. 이걸 그대로 두면 지하수와 한강이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지 주변에 깊이 17m에서 56m까지 차수벽을 설치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된 프로젝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흙만 덮어서 끝난 게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 안전을 고려한 공사였던 거죠. 하늘공원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울 시내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에 감탄했어요. 여기서 이런 전망을 볼 수 있다니. 교수님,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이 아래에서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스를 포집해서 인근 건물들 난방에 사용하고 있어요. 수연이 공원 곳곳에 설치된 가스 포집정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이 단순한 환경 보건 사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까지 고려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수연이 가져온 더 많은 자료들을 펼쳐놓고 난지도의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처음에 난지도는 어떤 곳이었지?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섬이었어요. 난초와 지초가 많이 자라서 난지도라는 이름이 붙었죠. 철새들의 서식지이기도 했고 심지어 신혼여행지로도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수연이 조선시대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 그림 속 난지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물과 꽃들로 가득한 평화로운 섬의 모습이었죠. 그런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을까? 1977년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발표했어요.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그전까지는 작은 매립지 10여 곳에 나누어 버렸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자료를 보니 당시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977년 8월 3일 서울시는 지금의 상암동 자리에 있는 난지도를 쓰레기 처분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제2의 여의도가 될 거라 기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쓰레기장으로 변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7m 높이까지만 매립할 계획이었다고 하네. 저는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연장되었죠. 결국 1993년 완전 폐쇄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울 시민의 온갖 쓰레기가 난지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15년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993년 3월 쓰레기 매립이 끝난 후 비위생 단순 매립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사면의 불안정, 매립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야. 저는 폐품 수집인들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성기 때에는 거의 700여 명이 거주했고 매립장 폐쇄가 된 1993년까지는 400여 명이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에서 쓸만한 자재를 골라 팔아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수연이 보여준 1988년 항공사진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쓰레기산 곳곳에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사이로 쓰레기 운반 트럭들이 다니는 길이 선명했거든요. 매일 어떤 쓰레기들이 버려졌을까?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분리수거도 없었던 시절이라 쓰레기 종류도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연탄재가 많았다고 해요. 그 시절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연탄으로 난방을 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상상해봤어요. 매일 3,000대의 트럭이 줄을 이어 들어오고 각종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말이에요. 냄새는 어땠을까? 저는 코를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다고 해요. 멀리서도 냄새가 났고 쓰레기가 썩으면서 메탄가스도 계속 발생했죠. 여름에는 특히 심했다고 하더군요.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높이는 국제적으로 45m 정도였으나 난지도에는 95m 높이의 쓰레기산 2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그런데 1993년 매립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지? 저는 다음 단계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메탄가스는 계속 발생하고 침출수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보여준 안정화 공사 계획도를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안정화 사업은 상부정지 및 복토, 사면, 안정화 처리,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포집 및 재활용으로 매립지 내부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매립가스 발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수막을 깔고 흙을 덮은 후 작은 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렸어?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었죠.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함께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환경보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수연과 함께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난지도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환경국에서 만난 김 과장은 20년 넘게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난지도 사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프로젝트를 담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외국 사례를 찾아봐도 이 정도 규모의 매립지를 복원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자료를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매립지 주변 지하의 깊이 1756m, 길이 6017m의 차수벽을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차수벽 설치가 가장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땠나요? 저는 궁금해 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쓰레기 아래로 침출수가 흘러 한강으로 가는 걸 막아야 했거든요. 차수벽 안쪽으로는 200m 간격으로 집수정 31개소를 설치해서 침출수를 모아 처리한 후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립가스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의 상부와 비탈면에 120m 간격으로 매립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포집정 160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가스를 그냥 태워서 없애는 건가요? 저는 일반적인 처리 방법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포집한 메탄가스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해서 난방열로 만들어 인근 지역의 아파트와 월드컵 경기장 등의 건물에 공급하고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접근한 거였어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다니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실용적인 측면이 궁금했습니다. 연간 약 50억 원 상당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1배나 강하거든요. 수연이 옆에서 추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교수님, 상부 복도 작업도 정말 정교했어요. 단순히 흙만 덮은 게 아니라 차수막을 깔고 여러 층으로 구성했거든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쓰레기 위 50cm 두께로 흙을 덮고 그 위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차수막을 깔았어요. 그 다음 다시 흙을 1m 이상 덮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했죠. 사면 안정화는 어떻게 했나요? 저는 경사면 처리가 궁금했습니다. 쓰레기산의 경사진 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풀과 나무를 심었어요.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청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궁금했습니다. 그럼요. 시민들도 의심했고 시의회에서도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김 과장의 말에서 당시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더 어려웠어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환경단체들의 우려도 컸거든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결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이었죠. 오후에는 월드컵 공원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박 소장이 직접 안내해 주었어요. 교수님, 지금도 이 공원은 살아있는 프로젝트예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박 소장이 가스 포집 시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스가 나올까요?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네, 아마 수십 년은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지속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비결이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장기적인 비전이었던 거죠.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수연과 함께 월드컵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대별로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새벽 6시에 도착한 공원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네. 저는 놀랐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그룹들까지 공원 곳곳이 활기로 넘쳤거든요. 매일 아침 이런 풍경이에요. 특히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인 운동 코스죠. 수연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공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만난 한 시민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60대로 보이는 김 씨는 벌써 5년째 이곳에서 운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걸 아세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예전 난지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한 걸 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김 씨의 말에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처음 이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의심했어요. 쓰레기 위에 풀만 심어놓고 공원이라고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일출을 기다리며 수연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아, 이 공원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자연의 보건력이에요. 처음에는 인공적으로 식물을 심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되었거든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억새밭 사이로 다양한 야생화들이 피어있고 나비와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멀리서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어요. 해가 떠오르자 서울 시내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런 장관을 쓰레기 매립지에서 볼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교수님, 저기 보이는 월드컵 경기장도 난지도 덕분에 생긴 거예요. 수연이 멀리 보이는 경기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야? 2002년 월드컵 때 경기장 건설 부지로 이 일대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생태공원 조성이 시작된 거거든요.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가 계기가 되었죠. 그제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재생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월드컵 경기장,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리고 이 생태공원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큰 계획이었던 거죠. 오전 시간에는 난지천 공원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침출수가 흘렀던 샛강이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야?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한강에서 끌어온 물이에요. 자연 정화 시스템을 통해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물고기들도 살고 있어요. 수연이 물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독성 침출수가 흘렀던 곳에서 말이죠. 점심시간에는 노을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박 씨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아이가 이곳을 정말 좋아하네요. 저는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매주 와요. 아이가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많지 않거든요.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혹시 이곳이 예전에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걸 아세요? 물론이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도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땅을 복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공원관리소에서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대기질, 수질, 토양 오염도 등 모든 지표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매월 정기 검사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하고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리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질 무렵 다시 하늘공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억새가 저녁바람에 흔들리며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연아,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시간의 힘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기다려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곳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과 시민들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이곳에서 봤다고 말이에요. 한국 체류 넷째 날, 저는 수연과 함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방문했습니다. 난지도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을 만나 학술적 관점에서 이 사례를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환경계획학과 이 교수님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참여하신 분이었어요. 교수님,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바로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점이죠. 보통은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소각하는데 여기서는 쓰레기 자체를 도시 인프라의 일부로 활용했어요. 정말 독특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았어요. 오후에는 환경공학과 박 교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는 침출수 처리 시스템 설계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었어요. 교수님, 침출수 처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기술적인 측면이 궁금했습니다. 맞습니다. 15년간 쌓인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성분이 너무 복잡했어요. 중금속, 유기물, 각종 화학물질이 섞여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다단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물리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했죠. 특히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처리가 핵심이었어요. 박 교수님이 보여준 처리 과정 다이어그램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현재 처리된 물의 수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강으로 방류해도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에요. 오히려 일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보다 깨끗해요. 박 교수님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조경학과 김 교수님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생태공원 설계를 담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식물 선정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맞아요. 쓰레기 매립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했거든요. 토양 조건이 일반 땅과 달랐어요. 메탄가스도 발생하고 토양 산성도도 높았고요. 어떤 식물들을 선택하셨나요? 초기에는 적응력이 강한 억새와 갈대류를 많이 심었어요. 이런 식물들이 토양을 안정화시키고 생태계 기반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다양한 식물들을 도입했죠.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생태복원이 얼마나 정교한 과학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천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이 계획하지 않은 식물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고 동물들도 서식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수연과 함께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환경공단 이사님과의 면담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기술 이전을 요청해 오고 있어요. 특히 급속한 도시화로 쓰레기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하는 건가요? 침출수 처리 기술, 매립가스 활용 기술, 그리고 생태복원 기법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리 시스템이죠.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난지도 사례가 단순히 한국만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실용적인 측면이 궁금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 봐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에너지 생산, 관광 수입,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종합하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날 오후에는 상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0년 넘게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최 씨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산증인이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냄새 때문에 창문도 열 수 없었고 집값도 제일 쌌거든요. 최 씨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서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동네 중 하나가 되었어요. 공기도 맑고 공원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졌고요. 최 씨의 말을 들으니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 거예요.
환경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는 수연과 함께 국제기구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UN 해비타트와 UNEP에서 난지도 사례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해왔거든요. 데이비드 교수님, 직접 현장을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UN 해비타트 프로그램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이것이 21세기 도시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토대로 답했어요. 화상회의에는 전 세계 10여 개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 인도의 뉴델리,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등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도시들의 관계자들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브라질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무작정 쓰레기를 제거하려 하지 않고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격리한 후 그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도 대표가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였나요? 수연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천억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수준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나이지리아 대표의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보다는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UN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왔어요. 교수님, 이 사례를 UN 모범 사례집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경험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주제로 한 행사였는데 난지도 사례가 메인 주제 중 하나였어요. 무대에 올라 발표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청중석에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죠. 기후, 지형, 사회제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한 중국 대표가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중국의 대형 매립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경제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시범 지역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교환하자고 했어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수연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수연아,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어떤 철학 말이에요? 버리는 것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문제에서 기회로, 단기적 해결에서 장기적 비전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강물도 예전에는 오염되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즐기는 휴식 공간이 되었죠. 난지도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어요. 교수님, 돌아가시면 뭘 하실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논문을 써야지. 이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해볼 생각이야.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일주일간의 일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견학 차였는데 이제는 인생관이 바뀔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공무원들의 열정, 연구진들의 전문성,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이곳에서 얻은 영감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난지도는 단순한 환경보건 사례가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제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수연과 함께 하늘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출국 시간이 오후라서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른 아침 하늘공원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한강을 비추고 멀리 남산과 북한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수연아, 일주일 전 처음 여기 왔을 때와 지금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수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기술 사례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우리가 만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거든.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쓰레기산에서 생태공원으로 변한 이곳의 여정이 마치 인류 문명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어제 만난 초등학생들이야. 자연 체험학습으로 온 아이들이 여기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 정말 그랬어요. 어제 오후에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원을 둘러보며 환경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아이가 여기가 정말 쓰레기 산이었어요? 라고 순진하게 물었을 때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봤어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까?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을 생각하는 세대가 될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니까요. 수연의 말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프로젝트를 설계한 공무원들,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들, 묵묵히 관리하는 현장 직원들, 그리고 이곳을 사랑하는 시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수연아,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 당장의 이익보다는 100년 후를 내다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거죠. 하늘공원에서 내려와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경기장 뒤로 보이는 생태공원의 모습이 정말 조화로웠어요. 교수님, 돌아가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실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써야지. 이 놀라운 경험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해.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해볼 생각이야.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에는 그냥 또 다른 대도시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환경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도시의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아, 나중에 내가 학생들과 함께 또 올 테니까 그때 또 안내해줘. 저는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교수님. 그때는 더 많은 것들이 발전해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수연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웠어. 이번 경험은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야. 난지도에서 본 희망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게 내 사명이 되었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난지도가 있고 지금도 그곳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겠죠.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어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쓰레기산에서 생태공원으로 난지도가 보여준 지속 가능한 미래. 집에 돌아온 후 3개월 동안 저는 논문 작성에 매진했습니다. 이 사례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도시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거든요. 논문이 완성되자 여러 국제 학술지에서 게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UN 해비타트에서는 이를 모범 사례집에 포함시켜 전 세계에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국제 환경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청중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배치된 자원일 뿐이에요. 한국의 난지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나라에서 기술 이전과 컨설팅을 요청해왔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뭄바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세계 각지에서 난지도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1년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도하는 대학원생 10명과 함께였어요. 수연이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1년 만이시네요. 어떠세요? 많이 바뀌셨나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며 난지도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학생들과 함께 다시 찾은 하늘공원은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어요. 1년 사이에 생태계가 더 안정화되었고 방문객들도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 아래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니.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쓰레기가 지금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게 바로 순환경제의 완벽한 모델이야.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경험이 다음 세대 환경 전문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늘공원 정상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미래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가 진정한 미래라는 것을. 난지도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든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수연아,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질 거야. 난지도가 그 시작점이 되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되었네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와 꿈에서 나온다는 것을. 난지도는 그런 꿈이 현실이 된 곳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곳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난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겠죠.